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 변호사와 이렇게 역사, 세계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나 과거의 한국 역사를 해부해보는 지금 코너를 지난주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매우 중요한 방송이었는데요. 참 제목이 이상했던 것인지 대중이 그야말로 썬데이 서울에만 이렇게 눈이 팔려서 그런 것인지 별로 많이 안 봐서 유감입니다. 자, 교양을 쌓지 않고 지식을 쌓지 않고요 좌파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럽에서 체코가 이제 1945년에 독일에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선거를 통해서 공산화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한국도 지금 문 정권이 결국 국가연합을 지향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연방제를 지향한다고. 그렇습니다. 과거 주한미 대사를 했던 사람이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이 지금 미북 회담이 저렇게 종이 안 났으면 내년 1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고 3월에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하고 그러면 휴전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군사회담과 더불어서 남북 적대가 청산이 돼요. 그 다음에는 선거 이기고 나면 총선에 급속도로 지금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대선 전까지 국가연합 단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코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체코가 공산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에 따져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체코가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이 특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 뭐 올해 해가지고 아마 이제 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등을 통해서 이제 뭐 프라하가 이제 그 많이 이제 방송에 나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체코가 나라가 조그맣고 또 위치도 중부 유럽에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이제 경제 문화에 그래도 의미 있는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대표적인 예가 모차르트의 이제 돈조반니 오페라가 프라하에서 초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문화가 영향이 됐던 곳이고, 현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문학사에서 정말 그 최고의 비중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카프카가 이제 체코의 출신인 유대인이죠. 그다음에 특히 제조업, 특히 이제 군수 산업이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대규모는 아니지만 굉장히 수준이 있고 규모 있는 군수 산업이 발전한. 그래서 영화 암살에 보면 체코인 폭탄 제조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이 체코가 어떻게 그 이 무기나 이런 부분에 이미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도 뛰어나서 체코제 무기가 독립군들한테 흘러나와서 그 시대 상하이 시대 때 보면 체코제 권총을 굉장히 선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코 또 폭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영화 보면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이제 그 실제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가 또 체코 출신의 독일인이고 나중에 유태인들을 이제 자기가 구출시킨 유태인들을 데리고 가서 체코에서 이제 군수 공장을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 정도로 이제 군수 산업에 있어서는 체코가 진짜 한 길을 하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제 보면 체코가 보면 민족적으로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크게 대별해서 보면 체코의 동쪽은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하는 보헤미아 지방이고 그 보헤미아 왕국이었다는. 그다음 체코의 이 서쪽은 모라비아라고 하고 또 거기에 북쪽에 아주 얇은 이렇게 긴 땅은 샬레지안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는 별도의 또 왕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일부는 헝가리, 일부는 또 우크라이나 땅도 있고. 근데 또 이 보헤미안 지역의 동쪽에는 독일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서 독일이 땅이 척박하고 체코는 좀 풍요하니까 거기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히틀러가 이제 야욕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합스부르크가 이제 지배에 있다가 독립하게 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여러 민족인데 그걸 이제 한 나라로 딱 묶어버리니까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슬로바키아는 아예 다른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체코라는 지역에도 뭐 독일인의 체코인의 각종 다른 이제 그런 민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이제 형성이 되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형태였던 걸로 해서 좀 내부적으로 좀 계속 좀 혼란도 좀 있었고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체코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에 독일인들이 다수가 좀 있다는 이유로 이제 체코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데텐란드라는 이제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지역을 이제 독일인한테 독일이 요구를 하겠다. 주데텐, 뭐 슈데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 히틀러는 이제 이전에도 물론 베르사유 조약을 완전히 이제 파기하겠다 선언도 했지만 이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넘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성립했던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야욕을 이제 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총리와 예. 영국의 이제 총리가 예. 이제 뮌헨으로 가서 예. 만났죠, 그죠? 그렇습니다. 히틀러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위기가 감도니까 결국은 이제 특히 영국의 네임벌린 총리, 네빌 체인버린 총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타협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회담을 갖게 되고 결국 뮌헨 회담에서 결국은 이제 히틀러의 요구대로 주데텐란드라는 이제 그 땅을 독일에게 할양해주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체코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러시아, 프랑스하고 예. 체코하고 동맹이라가 맞습니다. 침략을 받으면 싸워주겠다는데 그걸 깔아뭉개버리고 프랑스 총리 달라디에 총리. 예, 달라디에도 갔죠. 예. 그래서 그때 갔다 오다가 달라디에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사람들이 평화가 왔다고 환영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저러지 않을 건데 뭐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은 이제 프랑스 정부는 이 뮌헨 회담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랑스 입장은 영국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근데 체코가 전력이 좀 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기들 운명을 남들이 결정하는데 맡길 만큼의 그런 호락호락한 전력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던 걸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뮌헨 회담이 결국 시간을 좀 벌고 뭐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게 열을 벌였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뮌헨 회담 당시에 체코 군사력이 동원 가능한 육군이 128만 명, 기갑 경전차 위주이긴 하지만 500대의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예, 그러니까 공군도 구식 전투기 위주이긴 했지만 880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군 전력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되는 수준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에 한 나라라도 독일하고 싸워만 준다면 이 정도 전력이면은 특히 위치가 독일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전쟁의 결과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1차 대전에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 프랑스가 전쟁터가 되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예. 또 영국도 가서 수백만 명이 죽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 다시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렇죠. 히틀러가 막 가는 식으로 놓으니까 전쟁을 회피하는 심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이 북한의 어떤 이런 수차례 똑같은 거듭된 상황이죠. 거짓과 도발에 그 전쟁 평화를 원한다. 평화냐 전쟁이냐 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국민들이 끌려가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절대 전쟁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뭐 체코 정도는 특히 이제 히틀러가 나는 그 체코의 인류만 원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 그거 하나 던져 줌으로 해서 이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이제 환상에 사로잡혔던 거죠. 이게 1938년도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뒤에 진행 이제 경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2차 대전으로 가는 이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스탈린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연합해서 이 공산주의를 저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하고 이제 우호 협정 맺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독일을 인정을 해주면서 예, 독일을 인정해주면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제 서유럽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게 결국 폴란드를 이제 분야 선정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이 뮌헨 회담 당시에 독일 군부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니까 쿠데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가 나름 그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독일과의 국경선에 상당한 또 쏠쏠한 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체코 자체를 쉽게 점령하기 어렵다. 그러면 체코를 점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프랑스나 소련이 배후를 쳐들어오면 이거 독일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위험을 이제 조국을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독일을 이제 무모한 전쟁의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히틀러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뮌헨 회담으로서 그 쿠데타 계획이 불발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히틀러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독일 군부를
자악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예. 세 번째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이게 체코가 만만치 않은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1940년에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제 전쟁할 당시에도 전력 자체를 보면은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우위에 있으면 있었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결국에는 특히 기갑 전력이 상당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족했는데 선동과는 달리. 근데 이제 체코에서의 그 무기들, 체코에 있었던 군수 시설들을 흡수함으로 해서 1, 2년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와 대적할 수 있는 특히 기갑 전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코의 그거 부분을 해서 이 독일이 기동화가 되어가 그렇습니다. 결국 아르덴 숲을 통해서 이 프랑스, 영국 합동군을 이제 반토막을 내면서 네. 파리까지 점령하게 되고 그렇죠. 덩크레크 이 철수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코의 이제 39년에 네. 독일이 이제 슈데텐을 합병한 다음에 네. 슬로바키아를 공갈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또 슬로바키아의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너네들이 빨리 독립 안 하면 네. 너네들 그냥 안 두겠다 예. 해서 슬로바키아가 독립선언하고 떨어져 나가버리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체코의 또 이 제일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부분이나 또 체코의 또 밑에 쪽에 있는 헝가리 부분을 또 각각 떨어져 나갈 카파르티아니 뭐 예. 이런 데를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체코가 결국 프라하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3분의 1만 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화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는 그야말로 체코 대통령을 불러다가 예. 우리가 합병하겠다 통보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건 회담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갈로 통보죠. 예.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초반에는 머리가 쌀 돌아가가 예. 먼저 슈데텐 묻고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독립시키고는 위성국가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또 양쪽에 옆에 이민족이 사는 땅들은 또 독립시키고 갖고 가라고 하고 헝가리는 뭐 독일 쫄병이었으니까 그러고는 체코가 조그마지니까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합병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39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지 다 자른 다음에 예.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예. 뭐 죽을 거냐 항복할 거냐 항복밖에 길이 없었던 상황이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언급을 해야 될 게 체코가 2차 대전 이후에 이 땅을 보장받는 거는 그 이제 안드로포이드라고 어제 CGV 보니까 하더만요. 네. 그 영화도 있고 새벽의 7인 네. 74년도 영화도 있고 48년에 프란츠 랑의 그 행맨 올소다이라고 교수인 또한 죽는다.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가장 최근은 HHH라는 네네. 그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해서 네. 철의 심장을 가진 남자. 살아요. 그게 전부 영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프라하에서 암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슬로바키아 사람인 양 쿠비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체코 사람이 요세프 가브체 네. 두 사람이 7명이었는데 나서서 이제 하이드리히가 집에서 예. 이제 독일 이 보헤미아 모라비아 총독이 됐잖아요.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히물러에 네. 이어서 2인자였잖아요. 맞습니다. 나치의 친위대 2인자. 근데 그 친구를 40살도 안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한쪽이 이제 총을 들었는데 그 스텐 기관총이 안 들으니까 네. 뒤에서 이제 수류탄을 던져가 이제 나중에 며칠 뒤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성 키릴의 메소디어스인가 하는 교회 성당에 갔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죽고 또 독일군이 뭐 물을 집어넣어가 지하실에 마지막 남은 4명까지 이제 자결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로 뭐 한 만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마을도 없애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영국에서 인정을 해서 체코 망명 정부를 독일에 체코 망명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근데 체코가 다른 점령지하고는 다르게 네. 체코에서는 독일의 하이드리히가 좀 온건한 정책을 펴고 네. 당근과 채찍으로 그래서 또 체코의 국민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네. 독일에 좀 협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는 독일에 협조적이다. 그래서 망명 정부가 그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 한 건이 유일하게 2차 대전에 이 요인 암살의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네. 처칠이 앞장을 서서 체코가 잃어버린 모든 땅을 네. 독립 이후에는 체코에 돌려주자. 네. 그렇게 돼가지고 뭐 한국에 윤봉길 의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망명 정부가 예, 인정받은 예.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유사한 경우.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네. 나라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패튼이 이끄는 미 제3군이 이제 체코의 일부를 점령하기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소련에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이제 2차 대전 직전에서 미네회담에서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보였던 좀 체코를 배신적, 그러니까 뭐 히틀러한테 개국이 던져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 사이에 반서구 분위기가 좀 팽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는 나름 또 이게 문화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 나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견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무력 위협을 포함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이 결국 이제 중도 좌우파를 근절시키고 이제 공산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근데 그게 보면 체코의 망명 정부를 이끌던 사람이 체코 대통령을 하다가 독일에 위협하면서 쫓겨났던 베넷이라는 사람이 망명 정부를 이끌다가 체코로 귀국했잖아요. 귀국했습니다. 그럴 때는 제법 체코 망명 정부의 군대가 탱크도 몰고 그 사진도 있어요. 비행기도 몰고 이렇게 귀국해가 프라하에서 프레이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맛이 설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이제 베네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중도적인 이제 서양이어서 이제 그 동서 그러니까 뭐 영국과 뭐 미국 영국과 또 이제 러시아 소련과 이제 다 동맹을 유지하고 좀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한국에 보면 김구 같은 뭐 합작파 이른바 그런 김규 선생님, 뭐 여운용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어떤 합작파적인 이제 입증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전 이제 미 국무장관이 올브라이트는 뭐 현명하고 가능한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미소가 그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가운데 또 게다가 그 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어떤 세력이 그리고 체코의 상당 부분은 소련이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때 독일이 체코의 친위대를 중심으로 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나 또 배신하고 잡힌 부대를 결성해가 체코를 지키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독일군한테 또 버림을 받고 독일군과 전투도 벌이고 있어요. 프라하 근처에서요. 그런 일이 있는데 좌우간 이 체코의 상당 부분을 당시 소련이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했었습니다. 점령을 했었고 이제 당연히 주위에 이제 빨치산 계통에 이제 자기 소련의 추종자들을 뒤에서 세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1946년 5월에 이제 전후 최초로 총선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공산당이 주위의 모든 예상을 깨고 38%를 득표하면서 이게 이제 만약에 한국이 그때 남한 정부만의 독자적인 선거를 하지 않고 김구 이제 선생이나 몇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북이 합작 정부를 세워가 과도 정부를 그래서 이제 한 50년쯤 이제 선거를 했으면 그때 북한이 이겨버리는 것과 공산당이 이기는 것과 같은 결과죠. 남한에 남노당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38% 득표하면서 이제 클레멘트 고트발트라는 사람이 강경파 공산당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은 뭐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야구 모자를 즐겨 쓰는 전직 가공업이라 하는데 결국 이제 38%가 과반수는 아니니까 최초에는 중도파와 과격 좌파로 이제 균등해서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마샬 국무장관이 전후 이제 유럽을 부흥시킨다 해서 대규모의 지원 플랜 융자 차관을 제공을 했죠. 그런데 그게 체코에 갔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코에 이제 결국 이제 1947년 7월 4일 날 이제 그 공산당까지 포함한 내각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그 마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겠다. 그런데 미국도 참 어리석은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세계 역학 공도를 미국이 깨지를 못했으니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수락을 한다고 했더니 이제 그 본사의 스탈린 회장님이 이제 그 체코 총리랑 쭉 부릅니다.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차려. 촛대뼈를 까이고는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 뭐 일을 이제 결국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그러니까 뭐 소련 스탈린식의 협박이라는 게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너 쫓아내버리고 그냥 탱크로 밀어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유사한 게 이제 그 신탁 통치에 대해서 좌우가 막 대립하듯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마샬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 등등으로 좌우 대립이 격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공산당은 이제 우세한 조직력, 뭐 단일 대우니까요. 그다음에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를 거리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요즘 비슷하네. 예, 아마 잘 뭐 선생님 들어오시면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동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공격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중상모략하고, 똑같네. 예, 당원들에게는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길을 막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위협을 가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문 정권이 체코를 집중 연구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결과로 결국에 이제 우파, 중도 우파나 이런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는 의문사 하시는 분도 나오게 되고. 예, 암살하고 다 죽이고. 암살하고, 뭐 갑자기 추락사하고, 뭐 그런 일도. 또 영국 망명군들을 대거 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숙청하고 하더니 결국 1948년 2월에 이제는 두 번째 있었던 선거에서는 공산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가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반공 의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0년대하고 54년인가 하고 뭐 68년인가. 68년이었어요. 그래서 68년에는 결국은 시가전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총으로 쏘고 그다음에 화염병도 던지고 했는데 소련군 탱크가 프라하를 진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프라하의 봄, 그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도 그때를 체코를 다루고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이제 뭐 벨벳 혁명입니까? 하벨 중심으로 일어나서 결국 소련에서 이제 탈피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 오래 걸린 거죠, 그죠?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사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결국은 이제 체코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좀 미국의 어떤 입장하고 좀 일치가 되는 게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최고의 이익의 어떤 거점은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건 일본이 이제 그 다 뭐 어느 쪽 진영 엘리트나 상관없이 일본의 최고 우리 미국의 이익은 일본에 있다는 거는 다 동의되는 건데 그러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엑스나인 같은 사람 이제 그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본만 지키자.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 전선을 한국을 이제 조직을 해자. 일본 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아베가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지금 비핵화나 북한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또 이 2차 미북 회담을 결렬되도록 강하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매티스 같은 이제 전 미 국방장관 같은 분들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뭐냐면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한반도에서 어떤 거점이 있어야 된다. 교두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이 만약에 중국화되거나 공산화돼 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바로 앞마당에 이제 자신의 적성 세력들이 이제 드글드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결국 뭐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시겠죠 산업화나 이런 데 있어서 일본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대한민국에 제공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일 문제로 지금 갈 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봐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한국이 점점 반일 반미 성향을 띠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과의 동맹이나 주한미군을 우습게 알고 더 나아가서 한국 거리에서 좌파의 선동이 넘쳐나고 선거를 통해서 보수 우파가 이기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또 모든 매체가 친북 좌파화되면 미국이 봤을 때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자경화되어 가고 친북화되어 가고 있다. 친중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우려가 처음에는 베네시가 이 체코 프라하에 망명 정부를 이끌고 귀국했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김구 이승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검 구멍이 뚫리면서 체코가 공산화가 돼버린 것처럼 지금 문 정권 하에 대한민국이 모든 부분에서 언론부터 안보부터 동맹관계부터 국민의식 길거리에 또 선동 폭력부터 또 반대파를 제거하는 부분부터 다 설검설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다른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반공주의자들은 일단 제치고 주로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내세웠다가 결국 이제 그 사람들 상대로 모든 걸 이제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소장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좀 현재 좀 참 미국에 좀 트럼프란 사람이 있어서 한국 따위는 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행히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 같은 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하는 바람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러니까 좀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인데 뭐 대만, 홍콩, 그다음에 신장 지구, 티베트 이런 데서 사실 그게 막 이거는 세계 언론에서 침묵하는 내용에서 알려지지 않는 거지만 이게 사실 그 중국의 어떤 억압적인 통치 어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저도 어느 잡지에서 본 거는 그러니까 신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천 명이 뭐 몇 개월, 몇 년 동안 가족들이 생사를 확인하는 잡아가버리고 나면 그냥 없는 거죠. 예. 특히 티베트 탄압도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또 홍콩에는 반중 어떤 출판을 하던 출판인들이 몇 년 전에 다 사라졌는데 중국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다 문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다음에 대만을 중국이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오죽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일본 보고 같이 좀 의논하자고 했겠습니까? 대만하고 일본 관계도 한국하고 일본처럼 그런데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파시즘이랑 메들린 울브라이트 이야기도 하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문제를 집중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 체코가 공산화되는 과정이 지금 그로부터 한 70 몇 년이 지난 한국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당시 체코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편으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생각이 들었으면 지켰을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지원 그룹에 넣었다가 나중에는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체코에서 밀려서 그냥 떠나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미국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한국이 버틸 수 있겠냐라는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소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방송에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도 그 말씀에 좀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뭐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뭔지 모르는 뭐 국민들은 어쩔 수가 없고 최소한 진짜 이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저 우리 시민들이라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한미 동맹 등등에 대해서 계속 좀 목소리와 의견을 내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임 변호사님하고 이 코너를 할 때 항상 일요일 날 하는 2부는 역사와 어떤 중요한 서적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 상황을 비교해보는 그런 코너를 인기가 있든 보든 안 보든 이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